탄허스님의 예지력 제1편. 탄허스님은 1913년 독립운동가 율제 김홍규 씨를 부친으로 전북 김제에서 출생했다. 어릴 적 이름은 금택이었고 신식학교 교육이 시작된 시절이었으나 엄격한 가풍에 묶여 신식교육은 엄두도 못 내고 집에서 수학했다. 20세까지 유학을 공부하다가 다시 3년간 도교에 심취하였는데 지금까지도 탄허스님이 노장 철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탄허스님이 입선한 것은 1935년 22세 때의 일로 17세에 결혼하여 이미 아들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평생의 스승을 찾아 동서남북으로 구도의 편지를 띄우기 수년, 당시 오대산 상원사에 있던 방하남 스님의 높으신 도력을 듣고 편지를 보낸 데서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첫 답장이 오고 다시 편지 왕래를 하기 3년, 갓쓰고 도포 입은 유생은 짧으면 3년, 길어야 10년을 기약하고 오대산을 찾아들었으나 하남 스님의 인품에 매료되어 이것이 영영탈속의 길이 되었다. 스승인 하남 스님이 입적하기까지 21년 동안 줄곧 상원사에 머물렀던 탄허 스님은 6.25 이후 동네 범어사, 통영 용화사, 삼척 영은사 등지에 잠시 몸을 담았다가 격화하는 비구와 대처와의 싸움을 피해 다시 상원사로 갔다. 이 시기를 제외한다면 그의 승려 생활은 오대산 상원사에서 보낸 것이 대부분이다. 1955년 한국대학의 요청으로 맡았던 노장 철학 강의는 오늘날까지 명강의로 유명하다. 처음 일주일 예정이었던 것이 수강생들의 요청으로 2번에 걸쳐 연장, 2달간을 끌었다. 이 강연의 수강생 명단에는 함석헌 선생에서부터 당시 국문학계의 태두인 양주동 박사에 이르기까지 당대 쟁쟁한 학자들도 적잖게 포함되어 있어 그의 명망이 어느 정도였는지 엿볼 수 있다. 그때 탄허스님의 나이는 42세였고 양주동 박사는 52세였다. 탄허의 강의에 감복한 나머지 양주동 박사는 강의를 마친 탄허에게 오체투지로 절을 하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해진다. 양주동 박사왈 2300년 전 살았던 장자가 돌아와 본인의 사상을 직접 강의한다 하더라도 탄허만큼은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 한반도는 러시아, 일본, 미국, 중국 등 강대국에 인접한 유일무이한 나라로 역사적으로 이해관계의 작용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다. 실정이 이러한 탓에 4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이들의 상관관계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자. 예를 들면 100년 후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이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다. 탄허스님 말 6.25 동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49년 당시 나는 오대산에서 한말 이래로 가장 존경받던 고승 방하남 스님을 모시고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전까지는 하남 스님을 10년 이상 모신 상자가 없었는데 황송하게도 나는 22년을 모셨다. 하남 스님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존경하는 마음은 날로 더해갔다. 기축년인 1949년 어느 날 개미떼가 자기들끼리 싸움을 해서 법당과 중대들의 수백 마리씩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전쟁을 예감했다. 남북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지겠구나. 하늘은 하늘의 상을 보이고 땅은 땅의 상을 보이고 꼭 사람의 상만 보는 것이 관상이 아니다. 짐승들도 지진을 예지하는데 하물며 그런 큰 난리는 다 미리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동안 공부를 통하여 얻은 역학 원리로 분석해보니 곧 전쟁이 일어날 게 틀림없었다. 그러니 일단 어려운 상황을 피하자는 생각이었다. 큰 스님 오대산을 떠나 남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남 스님께 말씀드렸다. 그러나 하남 스님은 30년 이상을 살아온 오대산을 떠날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절하셨다. 당시 내 나이 34살 인생에서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여서 어떻게든 남행을 관철시키려고 했었다. 더욱이 당시 23, 24이었던 젊은 상자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닥칠 난을 피해 오대산을 떠나려는 결심을 굳혔다. 내 결심이 굳건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남 스님은 어쩔 수 없이 남행을 허락하고 양산 통도사 백년암으로 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기다리라고 하셨다. 하남 스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오대산의 중대함에 기거하다가 3일 만에 짐을 챙겨 몇몇 상자와 함께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기축년 봄 통도사 백년암에 도착했다. 그런데 당시 통도사 주지는 우리에게 암자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하남 스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말로 겨우 암자를 얻어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남 스님은 끝내 백년암에 오시지 않았다. 30년 이상을 오대산에 머무르셨으니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신 그분의 결의 또한 대단한 것이었다. 당시 80살의 고령이었던 하남 스님은 오대산에서 6.25 동란을 고스란히 겪으셨다. 그때 상원사를 불태우려고 군인들이 들이닥쳤는데
하남스님은 가사장삼을 갖춰 입으시고 법당의 의원이 앉아 자신 본인까지 그대로 태우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다. 노승의 의연함에 놀란 군인들이 차마 상원사를 불태우지 못하고 떠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남스님은 일사후퇴 무렵에야 오대산을 떠나 천리가 넘는 남행길을 선택했고 그 과정에서 겪은 고생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한편 우리 조상들 중에는 큰 국난이 닥쳐올 것을 예견한 선지자가 많았다. 대표적인 인물이 임진왜란 때 토정 이지함과 남사고 선생 같은 철인들이다. 이들 말고도 정치 지도자 중에 이율곡 선생 같은 분들이 있는데 이들은 국운을 미리 내다보고 대책을 세웠다. 임진왜란 이전 기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무수히 많았으며 그들은 자신의 예지 본능으로 닥쳐올 국난을 예견하고 그 대책에 부심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조정은 당쟁으로 주전파와 화이파로 갈라져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정치적 군사적 대비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정치 지도자나 철인들이 많이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로 조선 중기의 학자 남사고를 들 수 있다. 그는 강원도 태생으로 풍수, 천문, 복서, 상법 할 것 없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비법을 모두 통달한 간단치 않은 인물이었다. 그가 예견한 내용 중 맞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명종 말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예언을 했다. 머지않아 조정에는 당파가 생기겠고 또 오래지 않아 외변이 일어나리라. 그런데 만약 진년에 일어나면 오히려 구할 길이 있지만 4년에 일어나면 구하기 어려우리라. 사직동에 왕기가 있으니 마땅히 나라를 태평케 할 임금이 거기서 나오리라. 남사고의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조정에는 의뢰년부터 당파가 생겼고 외란은 임진년에 일어났으며 조선 제14대 왕인 선조는 사직동 잠저에서 들어와 대통을 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예언과는 달리 당시 나라의 지도자 가운데 대조적인 행보를 보인 두 사람의 일화를 통해 예지의 근거를 좀 더 살펴볼 수 있다. 선조 때 화이파로서 영의정이었던 유성룡보다 앞서 영의정을 지낸 동고대감이란 인물이 있었다. 그는 외란 전의 자리에서 물러나 하야했다. 토정 이지함과 교분이 두터웠는데 그 자신도 역학 등의 전통 학문에 밝아 외란이 닥쳐올 것을 예지하고 있었다. 하야 후에 동고대감은 자기 집 청직이 딸을 중매해서 어느 거지와 혼인시켰다. 여기서 청직이란 집안의 자비를 도맡아 하는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고대감이 그 거지를 눈여겨본 것은 자신의 유지를 친아들보다 더 잘 받들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오래지 않아 세상을 떠나면서 두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했다. 내가 죽은 뒤에는 청직이 딸의 남편 말에 무조건 따르라. 동고대감이 죽자 청직이 딸의 남편은 몇 차례에 걸쳐 동고대감의 두 아들에게 재산을 요구했다. 그들은 괘씸하게 여겼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어길 수 없어 전 재산을 대부분 내주었다. 그러나 그 재산을 어디에 쓰는지는 도무지 알지를 못했다. 그러던 중 외란이 일어났다. 이때 청직이 딸의 남편이 나타나 동고대감의 두 아들에게 말했다. 피난을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고대감의 두 아들은 그의 말을 무조건 따르라던 아버지의 유언이 떠올라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 피난을 갔는데 지금의 청송이었다. 그곳에 도착한 동고대감의 두 아들은 깜짝 놀랐다. 청직이 딸의 남편은 두 아들이 전에 기거하던 집과 똑같은 집을 장만해 놓고 전답도 똑같은 면적으로 준비해 놓았던 것이다. 이 일화에서 앞날을 내다본 동고대감의 예지력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닥쳐올 국난을 알면서도 국가와 백성을 위해 나라의 위기에 대처하는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오직 자기 가족의 안위만을 염려하여 이와 같이 행동했다는 점이다. 그가 임금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지금 자함은 근처의 성벽에 비상구 하나를 더 만들어 선조가 그 문을 통하여 피난길에 오르도록 했던 것밖에 없다. 이와는 대조적인 인물이 이율곡이다. 10만양병설을 주장하다가 당쟁으로 쫓겨났다. 그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경륜뿐만 아니라 역학에도 밝아 닥쳐올 때란을 미리 알고 10만양병설을 주장했으나 끝내는 소인들의 어리석은 반격으로 야인이 되었다. 그 후 율곡 이인은 임진강 연안에 정자를 지어놓았다. 이 또한 앞날을 내다본 일이었다. 선조가 의주 피난길에 올랐을 당시 임진강 연안에 이르렀으나 어둠 때문에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때 이 정자에 불을 질러 길을 밝히고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했다. 율곡 이인은 대란을 예견하고 미리 난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자기의 안위는 아랑곳 없이 자신의 직위를 걸고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또한 비록 난을 피할 수는 없더라도 위기의 순간에 선조가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차선의 준비까지도 해둔 것이다. 역사에도 인과응보가 있다.
동아시아에서 주된 세력을 형성하는 한국, 중국, 일본 민족은 동양 사상을 구축한 요체로서 역학의 원리를 새겨볼 만하다. 이 관점에서 한국, 중국, 일본 세 민족의 장단점을 들어 동양 사상의 형성 과정이나 동아시아의 문화, 문명에 어떤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동아시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자. 불교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다. 즉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인과 법칙이다. 이것은 조상의 죄과를 후손이 치른다는 유교의 권선징악 원리와 일맥상통한다. 동양 사상에 있어 대표적 사상인 유교, 불교, 삼교, 도교는 이런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내가 역사를 보는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나는 역사의 진화 과정을 유교, 불교, 선교의 동양 사상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역사학자들과는 달리 과거의 역사보다는 미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사학자들은 정사로 밝혀진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한다. 즉 세계 역사에서 중국을 동아시아 문명의 발상지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이를테면 중국에서 문명이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전파되었고 여기에서 다시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시각이다. 또한 일본이 제일 늦게 동양의 전통 문화권에 들어갔지만 현실적으로는 동양 문화의 세계성을 가장 잘 실현하고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근거로 예측해 본다면 미래 역사에서 일본은 가장 불행한 나라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결과가 미래에 분명히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례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자. 일본은 지난 500년 동안 무려 49차례나 우리나라를 침략했다. 만약 임진왜란 때 천운이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세력으로만 보자면 일본에게 우리 땅을 10번도 더 빼앗겼을 것이다. 수차례 왜군의 침략으로 삼남은 쑥대밭이 되었고 결국 함경도까지 함락되면서도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우리나라의 국군 덕분이었다. 즉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동양의 전통적 가치를 지키며 남을 해칠 줄 모르고 살아온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동양 사상의 근본 원리인 인과법칙이자 인과응보이며 우주의 법칙이다. 이것을 역학의 원리로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역의 8괴에서 우리나라는 간방에 위치해 있다. 주역에서 가는 사람에 비유하면 소나무이다. 이것을 나무에 비유하면 열매다. 열매는 시종을 가지고 있다. 처음과 끝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다. 여기서 소나무를 풀이하면 소년이라 할 수 있는데 소년은 시종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소년은 청산이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결실이기 때문이다. 소년이 다시 시작되면 성장하여 언젠가는 아버지가 된다. 열매는 결실을 맺기 전 뿌리에 거름을 주어야 효과가 있고 일단 열매를 맺게 되면 자기를 낳아준, 다시 말해 열매를 만들어준 뿌리와 가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오히려 열매는 뿌리를 향하여 자기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간의 원리이자 소남의 해석이며 시중의 논리다. 주역을 지리학상으로 전개해보면 우리나라는 간방에 해당되는데 지금 역의 진행 원리로 보면 이 간방의 위치에 간도수가 뚜렷하게 비치고 있다. 여기서 간도수란 주역에서 나온 말로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추수정신을 말한다. 이 간도수는 이미 1900년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상의 원리로 볼 때 소남은 시종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간방의 간도수가 접합됨으로써 어두운 역사는 끝을 맺게 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으며 인류 역사의 시종이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한 우리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인류 역사의 종결이라고 한 것은 그 안에 새로운 인류 역사의 시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보더라도 이미 100년 전부터 하나의 결실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역학의 원리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결국 시종을 함께 포함한 간방의 소남인 우리나라에 이미 간도수가 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문제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남북 분단과 통일 문제를 살펴보자. 전체 인류사적 관점에서 보면 작고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야말로 오늘날 국제정치의 가장 큰 쟁점이며 한반도 문제 해결이 곧 세계 문제 해결로 직결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현상은 곧 지구의 남극과 북극의 상대적인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지구의 남극과 북극은 있지만 서극과 동극은 없지 않은가. 이는 지난 세기에 있었던 동서의 문제가 바로 역사의 결실기를 맞아 남북의 문제, 즉 지구의 표상인 남극과 북극의 상대적인 현상과 닮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방인 우리나라에 진짜 간방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간도수가 와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는 서광이 비치고 있으며 희망찬 미래를 약속받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난제들, 예를 들면 남북 분단, 경제적 양극화, 세대 간 갈등, 급속한 변화로 인한 가치관의 충돌 등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5천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다. 역시 역학의 원리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도 일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점할 당시 그들은 일본 항공을 한반도로 옮기려고 공터까지 마련한 적이 있었다. 또한 영구히 일본 본토로 만들기 위해 우리 민족의 대부분을 만주 등으로 이전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36년이라는 일시적 강점 시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끝이 났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가 일시적 현상으로 끝났듯이 우리나라의 남북분단 문제 또한 그러할 것이다. 물론 위정자나 학자들이 남북분단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멈추지 말고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륜의 법칙에는 당할 수가 없다. 인간이 자연에 아무리 강력하게 도전한다 해도 결코 자연을 완전히 정복할 수 없듯이 말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오늘날 서구의 몰락을 살펴보자. 지금 그들은 서구 문명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사상과 동양 문화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날로 커지고 그 필요성도 점차 증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머지않아 통일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의 하늘의 섭리가 필연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민국과 주변국의 관계에도 음량의 이치가 계속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8.15 광복은 미국의 힘이 크게 작용했는데 이것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등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킨 것은 알다시피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키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도왔다는 것은 역학으로 풀이하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자 우주의 필연적인 원리이기도 하다. 역학에서 소남과 소녀, 장남과 장녀, 중남과 중녀는 서로 음량으로 천생연분의 찰떡궁합의 배합이다. 미국은 역학적인 면에서 태방이며 소녀다. 이 소녀는 소남인 우리나라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까닭에 해방 이후 정통적인 합법 정부를 수립한 우리나라가 미국을 제1의 우방으로 삼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미국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국을 도왔고 6.25 동란이 일어났을 때에는 국군과 함께 전선에서 미군의 3만 2천 명의 전사자와 함께 피를 흘린 맹방이 되었으며 전후에는 수많은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정치적 이익관계를 떠나서 우주의 원리에서 본다면 미국은 소녀이자 부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것은 마치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 것과 같아 결과적으로 남편의 성공을 드러내게 된 것이다. 역학의 원리에 따라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현상과 장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역에서 중국은 진방이요 장남이다. 장남은 노총각을 뜻한다. 소녀인 미국과 장남인 중국은 후천의 원리에 의해서 한동안은 관계가 지속되겠지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한다. 역학적으로 보면 중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구소련은 간방이면서 동시에 중남이다. 장남인 중국과 중남인 구소련은 같은 양이므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고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리는 구소련과 월남 베트남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 월남의 관계에서도 알 수 있다. 월남의 공산화 이후 월맹과 월남 모두 중국보다는 소련과 훨씬 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월남이 중녀로서 중남인 구소련과 음량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미국과 월남전에 대해 짚고 넘어가자. 나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이 월남전의 개입을 확대해 나가자 미국은 월남에서 망신만 당하고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역학의 원리로 보았을 때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역학의 오행으로 보더라도 월맹은 이방인 남쪽으로 이것은 화로 풀이된다. 반면 미국은 태방으로 금인데 금이 불에 들어가면 녹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화극금이요. 화는 금을 극한다는 음양오행의 원리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금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 다 녹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다. 역학적으로 미국은 소녀, 월남은 중녀다. 두 나라가 음이어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로 나는 미국의 국력이 제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월남전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는 간방에 위치해 있으며 지금은 결실의 시대로 진입해 있다. 결실을 맺으려면 꽃잎이 져야 하고 꽃잎이 지려면 금풍이 불어야 한다. 이때 금풍이란 서방 바람을 말하는데 이 바람은 우리나라에 불기 시작한 이른바 미국 바람이다. 금풍인 미국 바람, 즉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야만 꽃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맺는 가을철인 결실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미국의 도움으로 인류사의 열매를 맺고 세계사의 새로운 시작을 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앞서 설명한 역학의 원리는 우리나라와 강대국과의 관계를 음량의 이치로 설명한 것이지 이 역학의 원리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역학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는 우리 스스로 더 성장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